이 사람은 아나스타샤 기시만입니다. 러시아의 게이머이자 모델 그리고 타투 아티스트. 사진 속 그녀는 늘 생기 넘치고 삶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화면이 꺼진 뒤의 모습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나 레오비치입니다. 인스타그램 속 그녀는 세련됐고 성공적이었으며 마치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 정교하게 연출된 표정과 완벽한 이미지, 그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치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환상이었죠. 이 두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의 현실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기이하고 뒤틀려 있으며 때로는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미제 노트 파일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온라인이라는 가면 뒤에 소름 끼치는 진실을 숨기고 있던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는 한 여성이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소셜미디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리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딸의 이야기. 사람들이 너무 늦게서야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군요. 두 이야기는 모두 온라인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 문화와 역사로 풍부하면서도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고립감을 품고 있는 광대한 땅,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떠올리면 웅장한 건축물, 고전 예술, 그리고 사람이 닿지 않는 끝없는 자연이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력 중 하나로도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곳은 러시아의 서쪽 끝, 항구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유럽 본토와 가까운 국경 인근에 자리한 이 도시는 러시아의 문화 수도로 불리기도 하고 나라를 드나드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세계적인 중요성과 꾸준한 관광 덕분에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범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고되는 범죄의 대부분은 부패나 뇌물 같은 사건이고 폭력 범죄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살인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9일 그 공포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한 젊은 여성에게서 걸려온 불안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무엇보다도 친구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신의 친구 아나스타샤가 죽었고 그 시신이 아나스타샤의 아파트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직전 며칠 동안 아나스타샤가 온라인에서 보이던 행동이 이상하고 불길했기 때문이죠. 뭔가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확인하긴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경찰에게 요청합니다. 아파트에서 만나 함께 확인해 달라고요.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8월 10일 아침 그들이 마주한 장면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익숙하지만 끔찍한 냄새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그 냄새요.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옷과 가방, 개인 물건들이 바닥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죠. 경찰은 아나스타샤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겉보기엔 아파트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경찰은 결국 냄새가 향하는 곳을 따라갑니다.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적으로도 그들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욕조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말라붙은 피가 고인 웅덩이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시신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최소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22곳의 상처가 있었고 그중 13곳은 머리와 목, 몸통, 팔에 집중된
사용된 칼에 의한 상처였습니다. 경찰이 즉시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격 방식이 너무 잔혹했고 그 안에는 강한 감정, 극단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현장이 확보되고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한 뒤 시신은 친구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26세 아나스타샤 기시만. 하지만 그녀의 잔혹한 살인사건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나스타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녀의 삶은 고난과 회복 그리고 비극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스타샤는 1996년 2월 7일 어머니 엘리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아나스타샤가 태어나기 직전 집을 떠나버렸고 엘리나는 도움도 돈도 없이 딸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몇 년을 가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전전했고 때로는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죠. 엘리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종종 오랜 시간 혼자 남겨졌고 말문이 트일 즈음에는 이미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밥을 해먹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닫고 아이로서는 결코 겪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아나스타샤가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주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딸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인근 도시 콜피노에 있는 조부모에게 보내 함께 살게 한 거죠. 엘리나에게도 괴로운 선택이었지만 아나스타샤에게는 사실상 구명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조부모와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는 적어도 아이를 방치하진 않았고 때때로 챙겨주었습니다. 엘리나는 그곳이라면 딸에게 안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형태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딸을 보러 왔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엔 거의 만나지 않게 됩니다. 엘리나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 바빴습니다.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며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결국 재혼까지 했죠. 그 과정에서 아나스타샤에게 남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그 감각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10대가 되면서 아나스타샤는 점점 조용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 몸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비극적으로도 그때 그녀는 섭식장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머니가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나스타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지지대가 되어주었고 그녀가 오래도록 받아본 적 없는 것 돌봄을 건네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섭식장애를 극복하는 데 돕는데 그치지 않고 창의성을 키워주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나스타샤는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수많은 스케치북과 캔버스를 채웠고 그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불꽃을 알아본 할머니는 그 재능이 꺼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샤의 예술은 종이와 캔버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매체는 사실 피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물론 타투입니다. 아나스타샤는 겨우 15살의 할머니에게 첫 타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나이보다 3년이나 빠른 나이였죠. 대부분의 보호자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본 건 철없는 아이의 일탈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붙잡고 자기 길을 찾고 싶어하는 한 소녀의 간절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허락했고 아나스타샤와 함께 첫 타투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나스타샤 안에서 무언가를 깨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 타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밀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10대 후반이 되자 아나스타샤는 그 열정을 직업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역 타투숍에서 견습을 시작했고 동시에 대학 공부도 병행했죠. 전공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동차 정비 관련 과목. 그러니까 그녀는 타투 아티스트이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게이머이자 스스로 길을 만드는 창업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끝이 없어 보였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그녀의 관심사와 성격은 외모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밝게 염색한 머리, 대담한 패션, 피어싱과 타투 그 자체가 아나스타샤였죠. 그리고 16살 아나스타샤는 온라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VK에 가입한 겁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창작의 모든 것들. 그녀의 게시물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잡아끄는 불꽃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과 솔직한 성격은 그녀가 빠르게 충성도 높은 팔로워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아나스타샤는 18살의 나이로 학업을 마칩니다. 교육도 갖췄고 팬층도 점점 커지던 시기,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 전업 타투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말만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예술이었습니다. 몸 전체가 타투로 덮여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스스로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겨둔 곳은 손이 닿지 않는 등, 솔직히 말해 그마저도 가능했다면 그녀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시만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며 바닥부터 이름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평판은 빠르게 퍼져 나갔고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겨우 23살의 나이에 그녀는 틱톡에서 팔로워가 29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에선 특히 더 대단한 숫자였죠. 아나스타샤는 분명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신이 원했던 삶,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했던 삶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녀는 잘 나가는 사람에서 욕조 속 시신이 되어 버렸을까요? 아나스타샤를 잘 알던 사람들은 발견되기 전 며칠 동안 무언가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어딘가 맞지 않았고 사용된 사진들도 며칠, 심지어 몇 주 전에 찍힌 것들이 많았습니다. 캡션은 낯설 정도로 어색했고요. 메시지 답장도 이상했습니다. 짧고 멀게 느껴지고 기계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 쓰는 것처럼요. 많은 친구들이 그 점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나스타샤의 파트너 드미트리가 섬뜩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나스타샤가 극도로 우울했다고 말합니다. 최근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랬다고요. 그 말 자체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우울감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드미트리에 따르면 아나스타샤는 예전에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비참해지면 내 삶을 끝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농담이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만해, 그런 얘기 하지마. 하지만 드미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가 최근 들어 정말로 그걸 부탁하고 거의 애원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고통을 끝내달라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요청에 따라 며칠 전에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 기괴한 고백은 친구들 사이에 거대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제보가 결국 끔찍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드미트리 체르니쇼프는 대체 누구였고 어떻게 그는 고객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진에서 보이듯 드미트리 또한 온몸에 타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9월쯤 그는 새 타투를 받고 싶어 했고 그 무렵 그는 마가리타라는 여성과 장기 연애 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가리타는 늘 똑같이 반복되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었는지 삶에 새로운 자극이 될 무언가로 타투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타투 아티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아나스타샤였습니다. 마가리타는 직접 타투를 받은 뒤 그 아티스트를 드미트리에게도 추천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을 마가리타는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죠? 이 추천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지요. 타투,
타투, 특히 큰 작업은 몇 시간씩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어느 순간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풀리기 마련이죠. 디미트리가 받은 건 등 전체를 덮는 대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나스타샤가 그의 디자인을 완성해 가는 동안 둘은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아챕니다. 둘 다 얼터너티브 패션을 좋아했고 음악 취향도 비슷했고 애니메이션과 게임도 즐겼고요. 무엇보다 둘 다 자동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페트롤 헤드, 차에 엄청 열정적이고 운전하고 정비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공통점들보다도 더 깊숙한 곳에서 둘을 단단히 붙잡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끼리는 그 슬픔이 쉽게 닿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아니라 유대가 되어버리죠.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로 묶이는 관계, 바로 그런 형태로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둘 사이의 경계는 조용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서 마가리타 이야기를 잠시만 더 해볼게요. 정말 싫어지는 사람에게서 타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에 평생 남는 흔적인데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죠. 아무튼 다시 드미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미트리 체레니쇼프는 1998년 2월 15일생, 나이로는 아나스타샤보다 2살 어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정신적으로는 몇 살 더 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재혼했지만 드미트리에게 그건 안정이 아니라 혼란과 거리감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대부분 혼자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더 끊어버립니다. 현실에서 멀어지고 대신 디지털 세계로 숨어 들어갔죠. 온라인에서 디미트리는 종종 시로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는 어두운 결이 분명했습니다. 죽음, 고립, 고통 그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했죠. 돌아보면 이미 그때부터 불길한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SNS에는 여성 혐오적 글이 많았고 여자친구 조건 같은 게시물에는 체중, 제한, 외모 기준 같은 것들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뭔데 그런 걸 요구하는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한 번쯤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될 즈음 디미트리는 이미 법과도 2번이나 엮여 있었습니다. 절도 그리고 병역 기피 2건의 형사 혐의가 있었죠. 러시아에선 병역은 젊은 남성들에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는 건 그저 눈총받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실제 불이익도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출국 금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디미트리는 그런 이야기를 아나스타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IT, 그러니까 프로그래밍과 웹 디자인 일을 하고 수입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의 주된 수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미트리에게는 2번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더 논란이 큰 일이었죠.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디미트리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마가리타와 함께 올리팬스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러시아에서는 이런 불법 비디오가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제작뿐 아니라 소비까지도요. 그러니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건 실제로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죠. 디미트리에게는 그저 이중생활이 필요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요. 그런데 아나스타샤는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타투 세션들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의 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어느새 지역 자동차 모임에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죠. 연결은 점점 깊어졌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을 넘어 로맨스에 가까운 무언가로요. 당연히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마가리타였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곧 확신이 되었고 세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드미트리는 마가리타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의외로 아나스타샤는 그녀의 감정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디미트리와 마가리타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고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아나스타샤가 대신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연인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빠르게 그리고 깊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두운 방향으로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디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뒤에서 그녀의 모든 일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아나스타샤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약 3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타투샵에서도 예약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성공의 속도에 압도된 듯 디미트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게시물 일정, 브랜드 협업, 예약관리, 콘텐츠 제작까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2022년 2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미트리는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리타가 떠난 뒤 그에겐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졌죠. 놀랍게도 그 자리를 아나스타샤가 맡기로 합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선택을 이야기하기 위해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러시아의 터크쇼 비욘드 더 엣지, 미국의 드필이나 제레미 카일 쇼를 떠올리면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경계가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 출연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직접 말하고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지만 제작진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질문은 공격적이었고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 했죠. 그녀는 타투한 반항아,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는 여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 명의 심리학자들이 등장해 생방송으로 그녀를 분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녀가 연구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 아나스타샤의 어머니가 아무런 예고 없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 순간 아나스타샤는 전 국민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녀의 진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왜곡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있었죠. 그녀가 무대에 서기도 전에 진짜 상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사전에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딸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깊은 실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 일부는 아나스타샤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나스타샤가 무대에 올라간 순간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판단받고 조롱당하기 위해 그곳에 놓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도된 질문과 비웃음 속에서 아나스타샤는 빠르게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걸어 들어온 함정을 너무도 분명히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무대로 등장한 마가리타,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가리타는 말합니다. 디미트리가 자신을 이용했고 지금은 아나스타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인들을 불법 노동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체적 폭력, 때림과 목 조르기까지 있었다고 폭로합니다. 그날 방송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작진이 정확히 원했던 그림이었겠죠. 드라마, 스캔들, 분노, 그 대가는 실제 사람들의 삶과 평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 후폭풍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 나간 지 불과 3개월 뒤 아나스타샤 기시마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상 떠오르는 용의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디미트리였죠. 수사 당국은 가장 먼저 아나스타샤의 친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통된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디미트리는 경찰에 가지 말아달라며 애원했고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말이 어떻게 누구에게든 통할 수 있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돌아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실제로 통했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 수상해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나스타샤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아무 말 없이 1년 더 연장합니다. 만약 정말로 사라질 계획이었다면 왜 굳이 1년치 월세를 더 묶어 주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디미트리는 애초에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추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다음날 경찰은 아파트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한 호텔에서 디미트리를 발견합니다. 체포된 그는 곧바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책임을 아나스타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나스타샤는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졌고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은 키릴이라는 틱토커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우정 이상의 것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 사실이었고 아나스타샤는 키릴에게 자신의 연애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오랜 관심을 바탕으로 아나스타샤는 조용히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포함한 개인 물품들을 하나둘 정리했고 비밀 계좌까지 만들어 두었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계획이 디미트리 몰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눈치챈 것도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마음이 점점 키릴에게 기울고 있다는 점이었죠. 수사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그 사실이 디미트리 아내의 강렬하고 위험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뿌린 씨앗에 스스로 분노한 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미트리는 또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아나스타샤가 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말이 사실이었다 해도 그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날 밤에 대해 디미트리가 말한 자기만의 이야기도 존재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은 허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나스타샤가 욕조에서 이미 숨져 있는 동안에도 디미트리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계속 관리하며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아나스타샤인 척 키릴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디미트리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데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그는 마침내 법정에 섰고 제대로 된 변호도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러시아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8년이었습니다. 비교해보자면 미국에서는 개인 사용 수준의 마약 판매로도 그보다 더 긴 형량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온라인 토론 하나로 10년형과 태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러시아에서의 살인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진 듯 보입니다. 그나마 아이러니한 위안이라면 그가 수감된 곳이 IK3 일명 플라울프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로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중앙 난방조차 없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일부 감방벽에 난방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조롱이죠. 비위생적인 환경, 잦은 폭력, 그리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일상, 그 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벌도 그가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제 막 그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한국에서 자신의 타투숍을 여는 미래를요. 그녀는 예술가였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예술만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조금씩 다시 아나스타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유럽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와 수없이 바뀌어온 국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겹겹이 쌓인 지역이죠. 이야기는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인구는 약 250만 명,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몰도바는 강한 국가적 자부심을 지닌 나라인데요. 오랜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만큼은 살아 숨쉬고 있죠. 루마니아적 뿌리 위에 라틴과 슬라브 전통이 뒤섞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과 밈으로 기억되는 나라 몰도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인터넷은 때때로 그저 하나의 바이럴 춤 영상처럼 아무 해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건은 2020년 12월 몰도바의 도시 코마라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는 경험 많은 경찰들조차 마음을 다잡아야 할 만큼 잔혹한 범죄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사람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이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도 끔찍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점점 그의 양심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불안을 외면하지 못한 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장면은 그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모든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말 그대로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목격한 몇몇 경찰은 이곳이 자신들이 평생 본 범죄 현장 중 가장 끔찍한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피로 흥건히 젖은 방 한가운데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시간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어떠한 의료적 조치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몸통은 가슴 중앙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깊은 세로 방향의 상처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장기들이 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 장면은 말로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참혹했고 그 잔혹함은 마치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로스코비아 레오비치, 나이 40세,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인이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 집에 그녀와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21세의 딸 안나 레오비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 안나는 불과 몇 시간 전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그 젊은 남성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또한 안나가 최근 털어놓은 고백을 바탕으로 볼 때 경찰은 이 사건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히 따라가 보죠. 과연 안나 레오비치와 프로스코비아 레오비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어머니인 프로스코비아부터 보겠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깊은 어머니였습니다. 19세의 나이에 안나를 출산했고 어린 나이에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안나의 아버지 바실리 알리도브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딸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토지와 농장을 소유한 인물이었고 야망 또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가 운영하던 사업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었고 그 덕분에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돈이 사랑이나 정서적 유대를 대신할 순 없지만 프로스코비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싱글맘으로서 딸을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 결과 안나는 좋은 학교에 다녔고 학업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 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부 전공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안나는 인체 해부학에 대해 상당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해란 누군가의 어깨를 주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망설임 없이 사람의 심장을 꺼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와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변화의 대부분은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스코비아는 딸에게서 몇 가지 불길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점점 패션과 사치품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 자체만으로는 젊은 여성에게 그다지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안나가 그 과정에서 빠르게 버릇없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명품 의상, 고급 휴가, 완벽하게 보정된 외모, 수많은 필터와 연출이 더해진 그녀의 모습은 현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나는 인스타그램에 집착하게 되었고 팔로워 수는 6,000명을 넘기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스스로가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피드는 구찌와 프라다, 수영장 옆 칵테일, 유럽 곳곳의 눈부신 해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부 그리고 지위를 가시하는 철저히 연출된 하이라이트였고 안나는 세상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즉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이도록 정교하게 꾸며진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서 안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브랜드와 협업하며 상류층과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삶, 노력이나 학문이 아닌 오직 이미지로만 만들어진 삶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셜미디어에 대한 집착은 점점 깊어졌고 그와 반대로 대학생활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다 손쉽게 얻어왔다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기란 아주 쉬운 일이죠. 하지만 안나가 놓치기 시작한 것은 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필터와 보정대에 가려진 그녀의 파티 중심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알코올과 약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끔 이어지는 금요일 밤 술자리였던 것이 이내 매일 반복되는 폭음과 약물 남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딸이 중독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려 해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안나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벌어지기 불과 한 달 전 안나는 결국 과다복용으로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와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안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변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언급되면 안나는 분노를 터뜨렸고 때로는 며칠씩 모습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순식간에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비극으로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프로스코비아의 시신이 발견되고 안나의 끔찍한 고백이 알려졌을 때 수사관들이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안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소셜미디어조차 완전히 침묵한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마치 안나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지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안나에게는 도망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자 경찰은 혹시 그녀가 정말 도주에 성공한 건 아닐지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수색팀은 밤낮 없이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안나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던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진실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드러납니다. 안나는 그동안 한 친구의 아파트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그 기간 내내 그녀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안나는 사흘 내내 차분했고 오히려 명랑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그녀의 태도는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안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이 살인을 전면적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전 과정을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우유 한 통을 사러 다녀온 일을 담담히 이야기하듯 말이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안나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어머니는 독일로 출장을 떠난 상태였고 집에는 안나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익숙한 습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판단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늦잠을 자거나 정크푸드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약과 술이었습니다.
12월 11일 밤 프로스코비아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안나가 약에 깊이 취해 있을 때의 모습 또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코비아가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따져묻자 안나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계기는 놀라울 만큼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프로스코비아는 그저 안나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도움을 받아보자고 설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안나에게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었던 모양입니다. 약물에 취한 분노 속에서 안나는 갑자기 부엌으로 뛰쳐가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가슴을 프로스코비아는 피를 많이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말 그대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광분 상태에서 그리고 의대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 안나는 어머니에게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잔혹한 묘사는 피하겠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듯 그녀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뒤 안나는 조용히 내려놓고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슬픔도 없이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그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을 벗고 샤워를 했고 화장을 한 뒤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출할 계획이 있었던 안나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집을 나선 뒤 샴페인 한 병을 산 다음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친구와의 시간을 보낸 뒤 안나는 그날 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안나의 말투는 그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저 병적인 농담쯤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자 안나는 갑자기 입을 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안나가 그의 옆에서 잠이 들자 남자친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프로스코비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현장을 마주한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채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안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후 사흘 뒤에 발견되게 됩니다. 안나의 자백 이후 수사당국은 그녀가 범인이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용의자인 만큼 경찰은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나 레오비치는 주요 용의자이며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체포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안나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세상이 처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냉혹하고 뉘우침이 없는 인물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 때였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도 안나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귀찮은 일처럼 대했습니다. 법정 벤치에 느긋하게 기대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렸고 심지어 한때는 잠을 자는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면 보통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죠. 하지만 안나는 일어서기는커녕 아예 벤치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장난처럼 느껴진다는 듯이 말이죠. 법정을 나서던 순간 한 기자가 안나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죽였나요? 안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그저 안녕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은 범행의 극단적인 잔혹함과 겹쳐지며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언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수사관들조차 그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격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안나의 삼촌 블라디미르는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스코비아는 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딸과 함께 보냈어요. 경찰이 안나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겨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과 함께 또 하나의 질문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피해자는 낯선 사람도 안나에게 해를 끼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지지해왔던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였죠.
양 문제로 다퉜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이토록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악화된 정신상태, 심각한 약물 낙용,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이 논의되기도 전에 안나는 전면적인 정신 감정을 받도록 명령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안나는 지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 사회생활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심리학자들은 안나가 형사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고 그에 따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감정 결과는 범행 후 불과 몇 주 만에 나왔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안나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멈춘 지점이 있습니다. 자백부터 정신감정 그리고 최종 판단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일. 왜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됐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몰도바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안나는 실형을 선고받는 대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인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8일 그녀는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진단은 심각하게 불안정한 정신상태. 이 사건은 곧바로 몰도바 전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안나의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팔로워 수는 2배로 늘어나 한때 1만 5천 명을 넘기기도 했고 이후 계정은 결국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안나는 자신이 늘 바라왔던 것을 손에 넣은 셈일지도 모릅니다. 유명세, 하지만 그것은 명성이 아니라 악명이었습니다. 안나가 어머니를 살해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상태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다면 그 동기조차 그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깊이 묻혀 있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프로스코비아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헌신적이었으며 늘 곁을 지키며 안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안나는 성공과 부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화려한 삶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또 하나의 살인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미지를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앞에서 괴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과연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지금에 와서 우리는 안나를 물질적이고 허영심이 강하며 자기애적이고 전혀 이웃심이 없는 인물로 쉽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이야기의 끝에서 오늘의 이야기도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닮아있던 두 삶, 그러나 전혀 달랐던 결말.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쉽게 왜곡하고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요.